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40 드려요. 지금 바로 국내외 통합 MTS 영웅문의 스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월 18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우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이제 전일 휴장을 끝내고 어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어제는 다우지수가 오히려 안 좋았고요. 나스닥 지수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물론 그 상승폭은 좀 덜 하는 모습이었는데 전반적으로 굵직한 종목들의 실적이나 새로운 좀 긍정적인 뉴스가 각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저희가 이제 뉴욕 증시가 개장을 하지 않아서 막 출석 체크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시장과 좀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브리핑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 시간에는 키움증권 안예하 선임연구원 함께합니다. 이제 금리 이야기 항상 뭐 채권 시장 이야기를 우리 안예하 연구원과 함께 하는데 이 FOMC 올해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서 2월 초에 열리기 전에 채권 시장이나 금리 쪽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어떻게 또 방향성을 가져가야 하는지 잠시 후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 역시나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시장 이야기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위 정보요? 허위 정보 뭘까요? 갑자기 저 댓글이 궁금해지는데 소리가 안 나오나요? 피디님 우리 소리 잘 나가고 있죠? 소리 잘 나가고 있는데 그 음소거 버튼 혹시 누르시지 않았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잘 들리시죠? 자, 뉴욕 증시 브리핑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의 혼조 마감 그 배경을 보면요. 제가 이제 주제로 잡은 게 테슬라는 올랐어요. 그런데 골드만삭스가 굉장히 또 실망스러운 어닝 미스 발표를 했습니다. 쇼크가 발표가 됐는데 잠시 후에 얼마나 안 좋았길래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그래서 1.14%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0.2%대 하락하면서 3,990선. 그래도 굉장히 4,000선의 근처에 있기 때문에 조정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14% 강보합권 수준을 유지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초반에 조금 올랐다가 다시금 좀 출렁출렁 거리다가 이제 나스닥 지수는 테슬라의 강한 상승에 힘입어서 반등을 딱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강보합권 수준 머물렀습니다. 이 가운데 국제유가가 1% 넘게 오르면서 배럴당 $81 수준 WTI 기준으로 유가가 $70에서 $80 선으로 올랐다라는 소식도 더불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시장이 좀 혼조를 보였던 거 특히나 이제 다우지수의 약세의 원인이 됐었던 건 골드만삭스의 분기 실적 발표가 개장 전에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상업은행들의 실적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법한 호실적이 나왔는데 골드만삭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4분기 주당 순이익이 $3.32를 기록을 했고요. 시장 전문가 예상치였던 $5.48보다 크게 밑도는 모습이었죠. 보통 이제 어닝 미스 얘기 나오면 뒤에 숫자가 조금 작거나 아니면 앞자리 수가 한 단계 정도 낮거나 하는데 $5 수준을 전망을 했는데 $3 수준으로 거의 $2 넘는 하회는 좀 충격적으로 시장이 바라봤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예상치가 107억 6천만 달러였는데요. 105억 9천만 달러로
여기도 숫자가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어닝 미스를 발표를 했고요. 2011년 3분기 이후 11년여 만에 가장 큰 폭의 어닝 미스, 시장 전망치 하회를 보였다라고 CNBC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어닝 쇼크의 배경에 대해서는 뭐 공격적인 긴축, 경기 침체 우려. 근데 이거는 뭐 골드만삭스 말고도 다른 금융주에도 배경이 되죠.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기업 인수합병과 증시 상장 열풍이 갑자기 식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주가는 이 때문에 잠시 후에 또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6% 넘게 하락을 했고요. 다른 금융주의 하락을 야기시키는 모습.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우지수가 좀 많이 하락하는 움직임들이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클라인 워트 함브로스 여기에 파하트 카말 최고 투자 책임자의 발언을 빌리면요. 은행들의 인수거래나 혹은 사업 전망은 선행지표로서,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선행지표로서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시장의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월가의 EPS 예상 같은 경우는 1.23달러였는데 소폭 웃돈 1.26달러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이 가운데 주가가 홀로 5.9% 올랐다라는 거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된 경제 지표 한 가지 보자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뉴욕 연준에 따르면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32.9를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21.7포인트나 급락을 했습니다. 물론 전월에도 마이너스였지만 더 많이 침체가 됐다라는 거죠. 이런 뉴욕주의 엠파이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죠. 0을 기준으로 0 아래면은 경기 위축, 지금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경기 위축을 의미를 하고요. 그 이상이면 확장을 의미하는데 이전에도 한 마이너스 10대였는데 지금 마이너스 30대까지 내려오면서 더 제조업 경기는 얼어붙어 있다.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가운데 호실적은 아니고요. 긍정적인 뉴스를 전한 종목이 있었으니 바로 슬라슬라 테슬라. 이거는 맵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 전체 저희 시장 맵을 딱 보면요. 종목별 맵에서 엔비디아 그리고 진한 초록이 테슬라 이 정도 보고요. 아까 실적 얘기했었던 모건 스탠리 정도가 좀 진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7% 넘게 오르면서 131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최근에 테슬라에 대한 우려는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가격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았잖아요. 아시아, 중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에서 이 테슬라의 가격을 인하하는 게 이거 잘 안 팔려서 그런 게 아니냐. 그리고 인하해도 잘 안 팔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중국에서요. 가격 인하로 인해서 판매가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중국 공상은행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테슬라 가격 인하 이후 중국에서 차량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고요. 또 테슬라는 재고가 급증하자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도 가격 인하를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기대감이 생기고 있나 봅니다. 그리고 근데 이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 증권회사인 제프리스에서는 테슬라 목표 주가를 낮춰 잡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가격 인하는 약간 기업의 밸류가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면서 목표 주가를 무려 기존보다 49%나 낮춰서 주당 180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가격 인하 지난주에 파격적으로 발표를 했지만 이거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크게 낮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많은 사람이 전기차를 살 수 있도록 한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은 좀 낮춰 잡았던 것은 어쨌든 그 판매가 가격이 인하되면 그에 따른 매출단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목표 주가 하향. 근데 목표 주가 하향도 좀 큰 폭으로 한 거죠. 근데 이게 가격 인하로 어쨌든 지금 재고 많이 쌓아둘까 봐 걱정을 했는데 테슬라 중국에서 잘 팔리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의외의 긍정적인 소식이 테슬라의 주가의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들도 내용 나오는 거 쭉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또 다른 통계를 좀 보니까요. 작년에 팔린 신차 중에 10대 중에 한 대가 전기차였는데요. 그 1위가 테슬라였다고 합니다.
여전히 이제 2022년 기준으로는 테슬라가 업계에서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좀 더 맵을 쫙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폭 올랐고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4.75% 상승한 177달러 선. 와, 지난 연말부터 사실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엔비디아 주가가 4.75% 올랐고요. 그리고 다른 사실 반도체주들은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 AMD의 주가는 0.83% 소폭 상승. 이 가운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약보합권 수준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옆으로 가면 구글과 메타도 소폭 하락. 메타가 1%대, 구글이 0.9% 하락했고요. 디즈니와 넷플릭스는 좀 엇갈렸습니다. 디즈니는 99달러 선 마감하면서 0.5% 소폭 올랐고요. 반면 넷플릭스는 1.98% 하락한 326달러 선. 어제 또 아마존도 주춤했습니다. 2%대 하락하면서 96달러 선, 홈디포나 로스 등의 종목들도 함께 1%대 하락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올랐지만 GM과 포드는 약간 혼조 보였는데요. GM은 소폭 상승, 포드는 소폭 하락을 보였고요.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월마트, 코스트코 이런 종목들도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약간 혼돈의 카오스. 코스트코는 0.3% 상승, 월마트는 0.6%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주 골드만삭스 실적 어닝 미스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의 종목들 하락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 하락했고요. 옆에 웰스파고는 소폭 하락, 시티그룹은 오히려 0.78% 올랐고요. 바로 옆에 MS 마이크로소프트 아니죠. 모건 스탠리의 주가는 5.9% 상승. 그 바로 이제 빨갛게 보이는 GS 보이시죠? 골드만삭스 마이너스 6%대 하락하면서 349달러 선까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버크셔에서의 주가의 최근의 움직임을 보지 않았는데요. 저 지금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314달러 선까지 어제는 물론 소폭 하락했지만 많이 올랐네요. 제가 이제 이항영 전문위원님께 선물 받았던 가격이 280달러 후반이었잖아요. 근데 진짜 많이 올랐네요. 역시 버크셔에서 웨이는 버크셔에서 웨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주가의 움직임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개별적인 뉴스 몇 가지 소개해드리자면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12월 통계보고서에서 사용자 그리고 예약이 견조한 성장을 보였다라는 이야기를 전한 뒤로 주가가 10% 넘게 올랐습니다. 로블록스 사실 유저들 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작년에 나는데 다시 좀 좋아지고 있나 봅니다. 일일 활성 사용자가 전년 대비 18% 증가를 했고요. 12월 기준입니다. 예약은 17%에서 20% 범위로 증가했다라고 밝혔고요. 전반적으로 로블록스는 기대감을 다시금 갖게 하는 12월 데이터에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알리바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행동주의 투자자 라이언 코헨이 이 회사의 지분을 샀다라고 보도가 된 후에 주가가 아니구나. 반대입니다. 주가는 1% 하락했습니다. 코엔의 지분이 수억 달러에 달하고 알리바바로부터 더 많은 주식을 환매할 거다. 그러니까 주식을 찾았던 거죠. 이 지분이 이렇게 있었는데 줄였다라는 것을 보도하면서 주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까는 안 보여드렸는데 헬스케어 쪽에서 가장 많이 좀 하락한 종목이었는데요. 3.7% 약세를 보였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웰스파고에서 투자 의견을 강등했네요. 동일 가중치로 강등을 하면서 이게 다시 화이자가 주가가 좋아지려면 코로나가 다시 또 확산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강등의 배경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어쨌든 화이자 주가는 이와 함께 주가 3.7% 하락했다라는 것도 전달을 해드리고요. 이 정도로 뉴욕 증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심층 인터뷰 함께 할 텐데요. 키움증권 안예아 선임연구원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올해는 경기 침체를 맞을 끝나지 않는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를 쉽게 양치했습니다. 나아질 것 같진 않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아닐까요? 다 같이 함께 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걸음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2023년 경제 대전망과 대가들의 위기 속 대응 방법까지 한 번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데요. 제가 전달해드렸던 알리바바 소식 정정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해석했던 게 맞아요. 사실 지금 약간 피곤한 상태에서 영어 원문을 보다 보니까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코엔이 알리바바 지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취득을 한 거예요. 취득했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지분이 이미 많이 있는데 더 취득했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1%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있던 거를 팔았다는 게 아니라 취득했다라는 거죠. 영어 공부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차프로님이 여러분 엄지척 한 번만 눌러주세요 하는데 여러분 혹시 아직 안 누르셨나요? 제가 이제 오늘은 아침에 이제 브리핑 준비한다고 몇 분이나 저와 함께 하시는지 확인을 안 했는데 네, 여러분 지금 보니까 한 8,000분 거의 가까이 함께 하시는데 좋아요는 350여 분 정도 하고 계시네요. 조금 더 애정을 보여주세요. 요거 한번 터치나 클릭 요거 하는 거 물론 이제 막 바쁘게 준비하다가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부탁드립니다. 요거 올라가는 거 보면은 갑자기 없었던 에너지까지 팍팍 생기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도와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안예아 선임연구원과 함께한 내용을 제가 미리 이렇게 싹 보니까 채권 시장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저희가 안예아 선임연구원 오랜만에 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있어서의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가 분석을 해볼지 보고요. 그리고 일단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한 마무리는 상반기 어느 때이든 우리가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관건은 이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죠. 계속해서 파월 의장은 연착륙 정도 경기 침체 없을 것이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경착륙과 연착륙 사이에 어떤 지표를 보면서 이것을 좀 미리 예측을 해볼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시나리오별로 볼 수 있는 자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전히 견조한 고용시장 관련해서도 연준은 이거를 빌미로 계속해서 금리 인상 단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우리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도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한 두세 번 봤는데 한 네 번까지 이야기해가지고 이 부분도 또 우리 안예아 선임연구원은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새벽에 함께 하시는 우리 또 패널분들께 늘 저는 감사드립니다. 일찍 오는 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우리 안예아 선임연구원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물 한 모금 드실 시간 살짝 드리면서 여러분 아직까지 저 지금 진짜 깜짝 놀랐어요. 좋아요가 갑자기 1,400개가 됐다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까 한 400개 안 됐는데 바로 우리 1,000분의 천사 같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좋아요를 바로 눌러주시니까 갑자기 눈물 나려고 하는데 제가 울면 주작이라고 하실 거죠? 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키움증권 안예아 선임연구원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쭉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지금 채권 시장이나 금리 변동 그리고 우리가 어제 저희 모셨던 패널분이 올해 금리 인상 25bp씩 4번 할 수도 있고 하셨죠. 그래서 5.5% 수준으로 이야기하시면서 네. 근데 25bp 정도 한 4번 올리는 거는 지금까지 올렸던 75bp 막 올리고 50bp 올렸던 거 비해서는 시장 부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무서웠어요. 네, 실제로 뭐 금리 인상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저도 이렇게 장담할 수 없지만 그쵸.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25bp 조금씩 올려나가면 이제는 좀 시장 부담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이 없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래요? 어느 정도 좀 반영은 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금통위가 있었는데 네. 금통위가 거의 주요국 통화정책 회의 중에서의 올해 거의 첫 번째 회의였거든요. 오늘 이제 BOJ가 열리게 되고 네. 한국은행이 사실 돌아보면 금리 인상을 좀 먼저 시작한 국가 중에 하나였고 그 가운데서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좀 멈춰야 된다라는 시그널을 준 것도 이번이 처음인
말씀으로 나서는 거 아닌가라는 네.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음. 그래서 지난주 금통위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네네. 전반적인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금통위. 금통위 같은 경우는 비둘기랑 매가 모두 함께 했던 금통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준금리는 예상대로 25bp 인상을 했는데 그런데 소수 의견이 2명 정도 있었습니다. 사실 1명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주상영 위원과 신성한 위원 2명이 이제 동결에 대해서 소수 의견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 다 왔다라는 그런 인상을 좀 받았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시사를 했습니다. 네. 지난 11월에 발표를 하면서 올해 성장률을 1.7%, 6%대로 이제 예상을 했는데 이거보다 더 하향 조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기에 대한 부담을 높아지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좀 해석을 했고 그 가운데서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매도 함께 공존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해서 이제 나름의 가이던스를 주는데요. 3.5% 동결을 주장하는 위원이 3명이고 3.75로 열어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3명이다.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완전 50대 50이다라고 해서 아직까지 불확실하다라는 인상을 좀 준 것도 이제 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러면 여전히 물가에 대한 운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최근 물가 상황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물가가 피크아웃을 기록을 하고 5%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보시면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상품 물가 피크아웃 되면서 같이 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 물가도 나름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경계감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물가에 대한 그런 통화 정책을 운영할 때 물가에 대한 부분들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조금 더 둔화되는지를 확인하면서 이제 금리를 좀 동결하거나 향후에 인하에 대한 시점을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도 향후 한 3개월 정도까지는 영향을 줄 거다라는 거를 이번 금통위를 통해서 좀 확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조금 그런 물가에 대한 경계감, 인상에 대한 경계감 자체들이 조금씩은 둔화가 되고 약화가 되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3.5에서 3.75 간다라고 보냐라고 했을 때는 저희도 여전히 열어두긴 합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이제 2월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가장 불확실하기 때문에 연준에 따라서 한 번 더 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시장금리 자체도 사실 3.5나 3.75 정도까지는 조금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75로 간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금리가 좀 빠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3.5라고 완전히 좀 확신이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가파르게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안야 선임연구원님 물 한 모금 하시고 네. 좀 뛰어오셨어요. 이제 안 늦으시려고 뛰어오시느라 여러분들이 지금 목소리가 떨린다고 하는데 자체 바이브레이션 가능한 네. 노래가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우리 안야 선임연구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연준도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어쨌든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마무리 단계라고 본다면 금융시장의 관점은 자연스럽게 이제 다른 쪽을 향하게 되죠. 어디라고 보십니까? 이제까지는 사실 물가였는데 네. 이제는 경기로 그쵸. 돌아서게 되겠죠. 근데 경기도 지금 시각이 그럼 이렇게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기 때문에 경기가 완전히 경착륙을 할 것이다 라는 시각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연착륙 가능성이 조금씩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어떤 이벤트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중국의 리오프닝 때문에 이게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게 실질적으로 수요가 좀 뒷받침된다라면 경기가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으로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거기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2월 중에 뭐 종전 합의를 좀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인플레를 일으켰던 사건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다라면 이것들이 해소가 됐을 때 인플레가 크게 완화가 되는 걸 확인하게 되면은 결국에 경기 연착륙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지금부터는 경기의 하강 정도를 조금 더 가늠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 보시면 네. 파란색 선이 OECD 경기 선행 지수인데요. 가장 최근 보시면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가운데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이미 피크를 기록하고 하락하는 가운데서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경기가 이미 좋지 않은데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 그 금리 인상이 단행되고 나서 끝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이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더 하락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조금은 반등을 주거나 하락하는 속도가 멈추느냐 이 정도로 경기 하강 속도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OECD 경기 선행 지수만 보면은 여기서 더 바닥이 있을까라는 그런 시각들도 있고 그 OECD 경기 선행 지수 지금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최근 들어서 하락 속도가 조금씩은 둔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차트상으로도 물론 이게 뭐 기술적 분석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이벤트가 있었던 때를 제외하면은 지금이 거의 하단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항상 금리 인상 뒷 마무리에 네. 됐을 때 항상 어떤 빠지니까? 이벤트가 터지면서 결국엔 금리 인하로 돌아섰고 과거에 보시면 2019년, 16년, 19년 이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도 사실 좀 이게 경기가 하강되었지만 사실 그렇게 가파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이때 한두 차례 예방적 금리 인하라고 해서 금리 인하를 한두 차례 하고 나서는 경기가 좀 좋아지나 싶긴 했는데 네. 결국에 바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경기가 크게 하강했었죠. 저건 근데 이제 코로나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네. 뭐 금융위기나 이런 것들은 뭐 경제 쪽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코로나처럼 뭔가 그런 굵직한 말도 안 되는 이벤트가 올해나 뭐 내년에 또 있을 거라는 거는 좀 시나리오가 안 되겠죠. 그거를 저희가 지금 상상도 하기 안 어렵고 돼요. 상정할 수도 네. 없고 그런데 사실 과거 금융위기 당시에도 보시면 이제 2004년, 2006년 금리 인상 사이클 이후에 네. 동결하는 구간에서 경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게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을 하고 오히려 피크를 아직까지 그때 당시로는 못 본 상황에서 그러네요. 결국에는 이벤트가 터지면서 경기가 크게 하락강을 했고 금리 인하에 나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트리거할 수 있는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벤트는 뭐 이렇게 예상되는 건 혹시 있습니까? 뭐 금융시장 리스크 쪽에서? 요인이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 미국의 신용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되면은 이런 기업들의 신용 리스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네. 아직까지 미국 신용시장이 견조하다라는 게 하나의 불안 요인이다라고 왜 저는 이렇게 좀 견조한 보고 걸까요? 있고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사실 작년부터 해서 이제 레고랜드라든지 맞아요. 이런 사태들이 조금씩 발생을 하면서 이런 신용시장의 리스크, 뭐 유동성 리스크라든지 뭐 실질적인 디폴트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부각되고 있는데 미국은 아직까지는 견조해요. 그래서 미국이 이거를 어떻게 소화하느냐 그리고 저희도 사실 알지 못하는 어떤 숨겨진 어떤 리스크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약간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고 저희도 이거를 좀 잡아내고 싶어서 조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크게 드러나고 있진 않아서 숫자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아주 굉장히 견조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가운데서 또 이제 오늘 BOJ가 있을 텐데 BOJ 같은 경우도 금리 이제 지난달에 이제 금리 상단을 높여놨는데 이거를 어떻게 더 기조적으로 가져가느냐 그 가운데서 뭐 엔캐리 트레이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시각 자체는 경기 견착륙이냐 연착륙이냐라고 이제 좀 돌아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사실 지금 사실 또 보시면 경기 연착륙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신용 리스크라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의 어떤 신용
미국의 신용 스프레드랑 거의 동행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이 오른쪽 차트가 시카고 연은에서 발표하는 금융 환경 지수와 캔자스시티에서 발표하는 금융 스트레스 지수인데요. 금리를 인상하고 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긴축적으로 느끼는지 완화적으로 느끼는지를 지표로 나타낸 자료이고요. 0 이상일 때 좀 긴축적이고 금융시장이 굉장히 빡빡하게 돌아간다라는 인상을 보일 때가 0 이상이고요. 0 이하일 때는 반대의 상황을 말하는 건데 사실 최근 추세를 보시면 금리 인상을 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지수도 높아졌고 환경 지수도 조금씩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가장 최근 들어서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둔화된다라는 그 인상 때문에 이게 스트레스 지수가 지금 0포인트대로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만 멈춘다라면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인상들도 있는 가운데 또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연준이 이제 2023년 12월에 연준의 최종 이 좌측으로 이동을 해볼까요? 네네. 그래프를. 2023년 12월의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네, 그래프 좀 이동시켜 주세요. 좌측인가요? 우측인가요? 좌측입니다. 좌측 그래프 좀 보여주세요. 네, 요거죠. 네네. 보시면 이게 12월에 연준의 정책 금리가 어느 정도일까를 지금 이제 금리 선물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수준인데요. 대략적으로 보면은 한 절반 정도는 4에서 4.5%. 그리고 한 다른 절반 정도는 4.5에서 5% 정도여서 아직까지 불확실하긴 하지만 적어도 5% 이상으로 가는 시각들은 없다. 그래서 지금 이번 사이클에서 지금 4.5고 이번 달에 실질적으로 25bp를 단행을 하고 어제 출연했던 말씀처럼 5.5까지 가더라도 연말 돼서는 결국 5% 아래로 떨어질 거다라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 시장에서 이걸 반영하고 있으면서 앞서 보여드렸던 차트처럼 스트레스 지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고 있다라면 경기의 경착륙보다는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물가 같은 경우도 이제는 조금 그 경계감 자체가 좀 완화가 되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원 물가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가장 시장에서 주목하는 거는 주거비일 것 같은데 주거비가 서비스 물가랑 거의 동행하기 때문에 주거비가 떨어져야 서비스 물가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거비가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2분기 정도 됐을 때는 좀 점차적으로 완화가 될 거라는 지금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망을 이미 반영을 해서 이제 물가에 대한 경계감도 낮다. 그럼 물가에 대한 경계감이 낮다라는 거는 그만큼 연준이 더 긴축적으로 갈 가능성은 제한적이고 그렇게 되면은 경기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앞서 얘기드렸던 리스크 요인이라고 했을 때는 물가가 한 번 더 어떤 다른 대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라면 연준의 긴축이 한 번 더 가면서 경착륙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그러면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라는 어떤 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라는 그 논란으로 인해서 올해 시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채권 시장만 하더라도 경착륙이게 된다라면 금리가 하락하는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지만 연착륙이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약화가 되고 그러면서 금리가 하락하는 속도도 완만해진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어서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을 하면서 좀 금리 자체가 좀 떨어져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연착륙이 됐을 때는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여지들도 있고 그만큼 아직까지 불확실한 시장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 올해 오히려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주식시장도 좀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금리의 방향성은 우리는 어쨌든 올해 어느 시점에서는 금리 인상이 끝날 것이고, 근데 그 인하에 대해서는 참 말이 많아요. 연말에 인하를 네네. 기대하는 시장에 네네. 그리고 연준에서는 아니다, 올해는 인하 없다. 동상이몽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기대와 연준의
연준이 말하고 있는 것과 괴리가 굉장히 큰 상황이고 네. 사실 금리 방향성 자체는 하락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지표가 어느 정도 좀 둔화가 되고 있고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경기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든 경기가 하강하는 것은 맞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금리의 방향성 자체는 좀 하락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고용시장인 것 같아요. 고용시장이 얼마만큼 위축되느냐에 따라서 경착륙, 연착륙 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조금 더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용시장이 계속해서 견조하다라면 이 하락하는 이 과정에서의 변동성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한미 간의 장단기 금리차 추이를 보시면 한미 모두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도 모두 역전이 되면서 이걸 가지고 단순히 경기 침체 시그널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과거에 이렇게 역전이 됐을 때는 결국에 시차를 두고 경기가 하강했던 것을 그런 경험들을 감안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금리는 결국에 경기 하강에 따라서 하락하는 것이 맞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접근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변동성이 확대되었을 때 결국에 채권에 대한 매수 비중을 확대시키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금리 하락에 대한 리스크 요인 같은 건 없나요? 앞서 잠깐씩 언급드리긴 했는데 네. 하나는 BOJ입니다. BOJ 보시면 BOJ가 오늘도 통화정책 회의를 하게 될 텐데 지금도 수익률 곡선이 굉장히 왜곡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시면 BOJ 정책 변경 전에 이제 0.25로 상단을 뒀을 때 커브가 10년물 금리가 9년물보다 더 낮은 상황이 펼쳐졌었고 이거를 조정하겠다라고 하면서 0.5로 상단을 높여놨는데 보시면 또다시 9년물이 10년물보다 높은 계속해서 수익률 곡선이 왜곡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다시 10년물의 금리가 0.5 상단을 계속해서 상회하자 일본은행이 다시 국채를 무한 매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되면은 일본은행이 지금 이거를 또 상단을 높이느냐 아니면은 아예 YCC를 폐지를 하느냐 아니면 금리 인상에 나서느냐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 저는 기조적인 긴축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시장을 좀 왜곡시켜놨던 통화정책을 어느 정도 좀 정상화하겠다라는 의지로 이제 시장이 좀 변동성을 커질 수 있겠지만 왼쪽 그림 보시면 일본의 CPI인데요. 근원 물가가 1%대예요. 사실 근원물가 1%대를 두고 인플레에 대한 경계감으로 이걸 기조적으로 긴축을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일본이 워낙 장기간 디플레를 겪어왔던 국가였기 때문에 지금의 인플레를 오히려 반길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은행이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게 가장 큰 리스크일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으로 하나는 이제 인플레 하향 속도일 것 같은데 저희가 80년대 미국 물가와 지금 현재 미국 물가를 피크를 이제 한 시점으로 두고 같이 좀 경로를 그려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물가의 하락 속도는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근데 미국에서 예상한 과거 80년대 물가가 하락했던 속도는 다소 완만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기대하는 거는 더 가파르게 하락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 하락하는 속도가 지금 시장 예상보다 더 지금은 사실 최근 들어서는 물가가 발표될 때 시장 예상에 부합하거나 하회하면서 금융시장 자체에는 좀 호재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게 뭐 한 5%대로 떨어졌을 때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5% 밑으로 떨어지는 그 속도 자체가 얼마만큼 가파르냐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나의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미리 연준의 QT입니다. 모두들 지금 금리 인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금리 인상이 멈추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QT를 계속해서 하느냐 마느냐도 사실 시장 유동성을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왼쪽 그림 보시면 국채 보유 만기 일정인데요. 올해 남아있는. 근데 이 QT 한도가 월간 $600억 달러예요. 근데 월간 $600억 달러 이상으로 계속해서 긴축을
이상의 수준의 국채 보유 만기가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은 결국에 한도가 넘어서지 않으면 그냥 그 정도만 QT를 하게 될 텐데 한도를 꽉꽉 채워서 매달 이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반기 중에 연준의 유동성 리스크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미국 국채에 대한 유동성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고 이 부분에 따른 시장 강세, 약세 이런 부분들을 좀 가늠을 하면서 금리 인상을 멈추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도 잡음이 나올 수 있어서 네. 그런 리스크들이 여러 가지 남아 있고 저는 이런 리스크가 높아질 때마다 사실 시장 채권에 대해서는 매수 전략으로 취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리 또 전망 그에 따른 채권 전략까지 쭉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 시간 키움증권 안예하 선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쁘게 지나가는 여의도의 하루. 지친 마음을 쉬게 해주는 그윽한 향이 있습니다. 갓 우려낸 차의 풍부한 향으로 되찾는 한 잔의 여유. 건강한 블렌딩 티 전문 브랜드 룩 아워 티는 오늘도 3프로TV와 함께합니다. 네이버에서 룩 아워 티를 검색하세요. 배송 메모란에 3프로TV를 입력하시면 티베이스 3종 세트를 증정해드립니다. 변화무쌍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온 여의도 라이프. 속이 답답할 때 저는 늘 부채표 가스화를 찾습니다. 묵은 체증까지 한 번에 싹.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답답한 직장인들을 위해 125년 역사 동화약품이 자부심으로 만듭니다. 한국인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부채표 가스활. 내 속의 활기가 필요할 땐 부채표 가스활로 속 시원한 하루 보내보시죠. 직장인 여러분, 우리 업계 한번 확 펴시죠. 부채표 가스활은 편의점 온라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7시 11분 지나고 있는데요. 룩 아워티 이렇게 선물 패키지로도 나와 있고요. 저도 그래서 선물을 이렇게 한 상자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피곤할 때, 밤에 잠을 이루고 싶을 때 이런 이제 TPO에 맞는 그런 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밤에 이 수요일은 또 괜히 피곤하잖아요. 한 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전해 들으러 캐나다 현지 연결해 봅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영애입니다. 위원님, 오늘은 유독 헤드룸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네, 뭔가 반반 벽이 네. 조금 많이 보이니까 카메라를 살짝만 내려도 이 센터에 딱 맞게 알맞게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은 보면은 다우가 좀 많이 하락한 건 역시나 금융주 실적 가운데 GS, 골드만삭스 영향이겠죠? 네, 맞습니다. 금융주가 엇갈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은행주가 좀 많이 떨어졌지만 금융주 자체를 보면 주가는 반응이 좀 엇갈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S&P 500은 0.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은 소폭이지만 오늘도 올랐습니다. 7일 연속 반등했는데요. 제가 찾아봤더니 2011년 11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거의 15개월 정도 만에 7일 연속 반등하는 만큼 그만큼 최근에 어떤 기술주, 성장주가 좀 살아나고 있고요. 특히 규모로 보면 러셀 2000 같은 소형주는 상대적으로 강하거든요. 그런 흐름이 오늘까지도 좀 이어졌다라고 일단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경제 지표 중에서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잠깐 먼저 보겠는데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흔히 얘기해서 한 200여 개 뉴욕 소재의 어떤 제조업체에 대해서 사업 상태라든가요, 기대치를 측정하는 건데 기준선이 0입니다. 0 위아래인데요. 물론 0 이하가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요. 지난달보다 좀 생각보다 더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런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장에서의 어떤 최근의 금리 이탈 인상, 그러면서 뭐 경기를 좀 둔화시키려는 것들이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가능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어찌됐건 금리는 오늘도 소폭 반등했고요. 미국 달러는 이틀째 역시 소폭 반등했습니다. 다만 미국 달러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우리 주식 투자하는 분들 특히 미국 주식만 하시는 분보다는 이제 방송 보시는 참여하시는 분들은 한국 주식의 비중이 훨씬 많고 한국 주식을 많이 하실 텐데요. 가장 쉽게 저는 이해할 수 있는 거가 달러 원 달러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달러가 강해서는 시장이 재미없어 어디도 재미없는데 달러가 약해지는 것이 긍정적인데요. 그나마 천만다행인 것은 작년 10월 말 11월부터 해서 정확히 보면 9.5% 정도 달러 가치가 좀 달러 지수가 내려왔는데요. 그러다 보니요. 물론 JP모건은 다시 달러가 강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다수는 지금 달러가 조금 더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월 들어서 30밖에 안 됐는데 모건 스탠리에서는요. 미국 달러 전망을 하향하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104포인트였는데요. 이거를 99포인트로 하향했습니다. 물론 99라고 하더라도 앞서 그림 보시면 작년 4월, 5월 수준밖에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전에보다는 강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방향성이 아래로 보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유로라든가 파운드, 캐나다 달러 전망을 상향시켰는데요. 이게 얼마만큼 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왜 이렇게 보느냐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글로벌 경기의 부진 많은 분들이 여전히 얘기하고 있지만요. 생각만큼 그렇게 더 나쁘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중앙 가운데 중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리오프닝에 따라서 중국이 좀 으쌰으쌰하면 전 세계 산업이 살아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 유럽 이렇게 전반 좋아질 수 있는 최근의 흐름 정도의 같은 의미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작년보다 지금 보면 이제 지난번에 12월 달에 물가 지수가 인플레이션이 생각만큼 딱 나왔고 어떤 슬로우 다운하는 거 분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책적인 변수,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제시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BOJ가 오늘도 이제 금리 여부를 결정을 할 텐데 지난번에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위주로 금리를 빨리 올려놨는데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쫓아가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미국 중심으로의 미국 달러의 상대적 관심이 기존 작년보다 덜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미국 달러에 좀 약세 쪽으로 좀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건 스탠리가 얘기했지만 바로 이 부분이 만약 이어진다 그러면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한테도 좋고 한국 주식 투자하는 분도 좋고 여하튼 주식 투자하는 모든 분들한테는 행복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값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약간 주춤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올라가는 게 꺾였다라고 볼 수는 없죠. 네. 다만 말씀하셨던 대로 보합 정도, 약보합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금값은 이틀째 약보합이 되겠고요. 유가는 이제 소폭 반등입니다. 유가의 반등도 너무나 명확합니다. 지금 여하튼 중국에서의 수요 회복 여부 이것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가의 반등세는 앞서서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배럴당 80달러 선을 좀 넘어섰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가 좀 불안감을 가져야 될 수준인 건가요? 불안 수준을 느끼기보다는 지금은 우리 경제를 위해서는 물론 모르겠습니다. 주머니 사정, 휘발유 값이 올라가는 게 좋지는 않으나 분명히 좋지 않으나 이 원유 가격 자체는 약간 올라가는 쪽으로 보는 것이 좋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유가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지금은 중국에서의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다만 우리 원화가 강해짐으로 인해서 원화가 작년에 그 어려운 1,450, 1,560원 같은 거에 비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유가 좀 올라가더라도 원화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휘발유 가격은 많이 안 올랐으면 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가장 큰 시장의 어제 이슈는 골드만삭스가 실적에 어닝 쇼크가 나온 거잖아요. 네네. 사실 골드만삭스랑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실적을 두 개를 발표했잖아요. 두 개 모두 형편없는 실적입니다. 결론을 보면 형편없는 실적이에요. 골드만삭스는 60% 이상 실적이 줄었고요. 모건 스탠리는 40% 이상 줄었는데 다만 주식은 늘 말씀드리지만 예상보다 어땠느냐, 기대보다 좋았느냐, 나빴냐는 건데요. 즉 골드만삭스 먼저 보면 주가는 6.4% 떨어졌는데요. 뭐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이제 왼쪽 표잖아요. 그런데 이거 숫자 하나하나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비트냐 미스냐. 그러니까 그 그림이 작으면 미스는 빨간색이고 비트는 초록색으로 나오는데요. 지금 보면 대부분이 빨갛게 나오고 있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 골드만삭스는 매출과 이익이 모두 기대 이하로 나면서 6% 그냥 흘러내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모건 스탠리는 매출과 이익이 기대 이상이 나왔습니다. 실적 전체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었지만 어떤 기대 이상이 나오면서 모건 스탠리는 반대로 6%가 올라갔습니다.
6%가 올라가면서 이거는 52주 최고가 났습니다. 1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갔거든요. 그만큼 주시장의 정말 전형적인 좋으냐 나쁘냐를 따진 주가의 반응은 역시 기대만큼 예상보다 좋으냐 나쁘냐로 보셔야 되겠고요. 네. 유나이티드 항공이 오늘 그 장 마감일 실적 나왔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델타 항공이 나왔는데요. 기대 이상 실적 나면서 시간에 일단 반등 시도가 하는 정도가 일단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된 내용 좀 희비가 엇갈렸는데 어쨌든 이제 항공주는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 가장 큰 이슈는 테슬라가 가격을 낮추고 판매가 얼마나 는 거예요? 테슬라는 어제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도 이제 이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결론을 보면 오늘도 7.4%가 올라갔습니다. 정확히 보면 미국에서 목요일날 미국 시간으로요. 목요일날 장 마감 이후에 가격을 인하를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저도 이제 먼저 알려드렸지만 속보나 우리나라 보면 반응 자체가 이제 끝장났다, 큰일 났다, 뭐 이러고 먼저 죽었다, 뭐 폭망이나 이런 얘기를 아마 반응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시간에서 10% 이상 떨어졌었습니다. 그때 가격으로 보면 $110 정도였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면 그때부터 오늘까지 이틀 연속 올라가면 20% 정도가 바닥에서 올라왔는데요.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요. 오늘 테슬라의 가격이나 영향 분석이라는 레포트를 집중 분석 자료를 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리잔에 물이 반은 있고 반은 비어 있다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은유적으로 표현이냐면 지금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일단 가격을 내렸겠죠. 가격을 계속 올리더라도 자동차가 계속 팔리고 점유율이 계속 유지되면 뭐하러 가격을 내리겠습니까? 계속 올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물이 지금 반이 비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수요가 감소했지만 오히려 수요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진율이 압도적이고 지금 전 세계 전기차 회사에서 돈을 제대로 버는 것은 두 개밖에 없다. 테슬라랑 BYD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기업은 테슬라의 가격 인하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걱정이고 대응을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 사업 분야의 적자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수요가 회복되고 말이 원하는 대로 판매가 늘어날지는 아직 모르고 물론 재고는 많이 줄어든 게 어저께 보여드렸는데요. 테슬라는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거라고 골드만삭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테슬라는 아주 명확한 특별히 모델 체인지도 없이 모델 3, 모델 Y, 모델 S, 모델 X가 그냥 수년째 똑같은 모델을 기본을 갖고 가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똑같은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있는 공장의 기가 팩토리를 현재 4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 단위가 매력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더 많은 차량 판매뿐만 아니라요.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수많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애드온 서비스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소프트웨어 판매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을 노리고 테슬라가 그걸 했다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어제 제가 보여드린 것은 테슬라랑 주요 메이커들의 프리 캐시플로에서 차이가 엄청 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것도 골드만삭스의 표를 하나 보실 텐데요. 이거는 자동차는 저희는 이제 제가 자동차 전문가 아니잖아요. 자동차를 훨씬 잘 아시고 좋아하시는 마시고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는 모델 3나 모델 Y, 타실 분 계실 텐데요. 딱 이거는 골드만삭스에서 오늘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오른쪽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타팅 프라이스가 52,000에서 56,000달러입니다. 가격 내린 거 기준이 되겠죠. 무스탕의 마하인데 저는 이 자동차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46,000에서 7만 달러, 폭스바겐이 38,000에서 55,000달러, 캐딜락 리릭이란 거가 68,000달러 이상, 현대 아이오닉 우리나라에도 많이들 타지 않아요. 41,000에서 52,000달러인데요. 그 두 번째는 이거의 주행 거리입니다. 주행거리 딱 보시고요. 밑에 엑셀레이션 60마일까지 속도가 감을 보시면 모델 Y 가격이 나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모델 Y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거에 비해서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좋은 측면에 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기술력이나 이런 것을 압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단점은 오래됐다는 거죠. 모델 자체가. 그런 거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걸 보면 아마 다른 회사들이 가격을 인하해야 될 텐데 인하고까지 돈을 벌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거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까지는 스파링이었고 이제는 정말 무한 경제로 가격 전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이길지 어떨지 그리고 정말 더 많이 팔리는 것을 정말 이어진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겠죠. 주가의 판단을 보겠습니다. 주가의 판단이요. 네. 45명이 지금 현재 월가에서는요. 45명의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가격 인하 이후에 25명이요. 실적 전망을 하향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익 전망을 내렸습니다. 매출이나 이익 전망을 조금씩 내렸어요. 다만 웨드부시나 도이치방크는 이익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가 생각보다 더 많이 팔릴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당 이익의 전망치를 내려놨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투자 의견을 바뀐 것은 없습니다. 목표 주가 두 건 내렸지만 실적은 내렸지만 투자 의견을 바뀐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좋아하는 사람들과 싫어하는 사람이 여전히 의견을 바꾼 적이 없죠. 여전히 싫다는 사람이 싫은 거고 매도의 의견은 매도이지만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는 각자 다 생각이 다르시고 뭐라고 하면 다 반대 의견이 많으시겠지만 테슬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봐도 전 개인적으로 보면 좋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제 이미 우리나라 뉴스에 아마 다 반영이 돼서 보셨겠지만 샤오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XPEV요. 중국의 또 하나의 전기차 메이커인데요. 네. 가격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대표 가격이 P7 세단이라고 합니다. 이거보다 더 신형은 내리지 않았는데 P7 세단이 많이들 아시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나라 네이버 보니까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12.5%를 인하했는데 주가는 6.2%가 지금 빠졌습니다. 이게 적자 회사로 제가 어느 정도 적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돈을 버는 회사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보여졌고요. GM과 포드 보겠습니다. GM과 포드가 금요일 날 미국 시각 보면 그러니까 금요일 날 테슬라가 가격이나 발표한 첫날 5% 6%씩 떨어졌었잖아요. 오늘 포드가 0.4%, GM이 0.2% 오르거나 내렸기 때문에요. 주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 전기차 분야에서 테슬라가 일으킨 가격 전쟁의 노림수가 성공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1차적인 관점에서 보면 테슬라의 이번 전쟁은 해볼 만한 게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별가치나 애널리스트 의견을 보니까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오늘 이제 테슬라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그리고 이 외에 샤오펑의 또 전기차 가격 하락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미국 주식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또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서 저는 에너지 충전 가득하고 돌아가도록 하겠고요. 내일 오전에도 어김없이 6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